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도 동결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이자 지원은 1인당 최대 한도 150만 원으로 정해져 3월 말 시행이 전망됩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365만 가구에 해당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할인은 월 6,6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1인당 월별 구매 한도를 5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는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SRT, 역귀성에 대해 최대 30% 할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방정대는 최근 잇따라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정치권 제3지대 연대 논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 공천 확정자 없다고 목소리 높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들고 프레스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3지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어제 신당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참석한 신당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이름도 엄청 많아서요. 네. 저희도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요. 제3지대에는 우선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곳은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원칙과 상식 3인방은 미래대연합을 만들었고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선택, 역시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양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이 중에서 원칙과 상식 3인방이 미래대연합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이 제3지대가 모두 다 모였거든요. 거대 양당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이번 모임,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네, 모두 얘기를 들어보면 연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프레스 라이브 처음 나오셨는데요. 이 발언을 듣고 보면요, 이 이낙연 대표는 좀 큰 텐트 이 정도로 좀 낮춘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큰 집, 뭐 떴다방 안 돼, 이렇게 얘기가 좀 미묘한 좀 발언의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아마 이제 그 텐트는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치고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텐트는 총선까지 있자는 거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꿈이 이제 그 대선일 겁니다. 대통령. 따라서 이제 그 집을 지면 집은 텐트처럼 이렇게 걷을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이제 그 최소한 대선 이후까지 오래 갈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짓자. 이런 데 뜻에서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준석 위원장 대표라고 봐야겠죠, 이제 정광정책위원장이죠.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더 조건이 좀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1등이잖아요, 현재. 지지율 1등이니까. 지지율 1등, 신당중 1등. 답답할 게 없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도 있고요. 결국은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앞서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엔 다 내 밑으로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떴다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 빼고 나머지 다 떴다방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분들은 뭐 미래, 희망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희망, 미래 개혁 맞습니다. 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는 정체성이 분명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텐트 치자고 하는데 본인은 집 짓자고 하잖아요. 집 지어서 대통령 선거 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못 따라가지 않을까.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 의중대로 다 이준석 대표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 한 자리에 모인 제3지대가 표면적인 부분 일단 들어봤지만 좀 훈훈한 상황인데 한 가지 좀 짚어볼 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한 미래 대연합 이 측에서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제 대선 불출마를 좀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지난주까지 좀 말까지 좀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훈훈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요. 일단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이낙연 신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를 대리해서 이제 미래대연합과 신당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대연합 측으로부터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를 사안으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간 적이 아예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 양자 측에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 나왔었는데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인물하고 어제 김종민 의원, 미래대통합 김종민 의원이 어제 사실 회동을 3자 회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 나눴었는지 일단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내가 두 분한테 이심이네 하여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미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면 약간은 뭐 견제한다 아니면 좀 엇갈린다 이런 해설이 들어가 있는 기사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사실하고 다른 거다 이런 거를 좀 느꼈고요. 두 분이 뭐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어제 여의도 한 카페 스벅 회동이라고도 사실 불린 회동이었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 얘기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자칭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민주당 예전에 저는 실무자였는데요.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하는데 이들 뭐 꾸준하게 훈풍 불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훈풍 불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당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당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과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요. 한쪽은 당원을 5만 명을 바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또 한쪽은요, 당원이 싫어서 나간 사람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열혈 지지층이 싫다고 해서 나간 분들 아닙니까? 당원도 잘 모으기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라든가 당원들을 모을 수 있는 힘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쏠리는 쪽에서 봤을 때 자신감 있는 쪽은 베풀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나 메시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는 당분간 이준석 대표의 여유에 의해 가지고 훈풍이 계속 부는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본인이 뭐 계속해서 예고하면서 나간 상황인데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계속.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처리따봉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의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탄압받은 적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제3지대 세력끼리 힘을 모아서 거대 양당 타파하겠다. 이런 거에는 모두 또 대다수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권에서 이들하고 연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선거 구조 하에서는 사실 양당, 거의 거대 두 양당 아니고서는 당선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그 외의 정당의 경우에는 사실 연합하는 방법이 어떤 선거에서 우위를 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3지대라는 이름,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아니라는 공통점 말고는 사실 공통점, 공통분모를 찾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위해서 뭐 합당
합당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비례대표 배분에서부터 공천 문제 등등 진급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합당이나 이런 아주 견고한 연대가 아니라 뭐 느슨한 선거를 위한 연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들이 정말 화학적인 어떤 케미를 내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고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빅텐트의 변수 한 4가지를 저희가 한번 열거해 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들이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약에 연대를 했을 경우에는 비례를 분명히 갈 텐데 비례 앞순번 놓고서 굉장히 또 치열하게 다툴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해론도 많이 나올 테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훈풍이 불기는 어렵다 봐요. 저쪽 위원장께서는 지금은 이제 뭐 화기애애하게 만나지만 네. 이제는 이제 그 공천 문제로 가면요. 뭐 지역구는 이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역구는 이제 워낙 후보가 없으니까 조정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비례입니다. 비례. 근데 그 의석이라든지 보면 서로 이제 여러 당이 나누어서 비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은 상당히 손해를 본다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단독으로 넣어도 뭐 이게 어느 정도 비례 몇 석을 확보할 텐데. 네. 근데 이걸 이제 나눠주면 그럼 본인들에게 누가 몇 석 안 되잖아요. 실제 이제 그 이낙연, 이준석 합치버리면요. 합치버리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 미래로 간다면 젊은 분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비례는 또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례 때문에 계속의 그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이게 통합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텐트는요.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쉽죠. 네. 근데 집은요. 철거도 어렵지만 집을 짓기 어렵습니다. 네. 집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그 나중에는 결국 무산되지 않을까. 이럴 무산이요? 가능성이 더 높다 봐요. 어허, 그렇군요. 만약 비례 갖고 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주도할 거 아닙니까? 당원은 많거든요. 한 5만 명 된다고 이제 하죠. 준비도 오래됐고 따라서 이제 그 원래는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연대 논의에 성공하더라도요. 일단은 기호 3번을 받지 못하면 총선 승산이 없다. 무조건 3번, 기호 3번을 총선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제3지대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인데 기호 3번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제3지대에서요. 현역 의원만 추려보면 총 4명입니다. 직함을 생략하고 양향자,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이렇게 지역구가 있는 의원 4명인데요.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의원이 아닌 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제3지대가 각계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선순위 정당 기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들 4명이 모두 연대를 하더라도 의석수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유권자들의 주목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자신이 행사하는 표가 사표가 되길 바라지 않는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 의원이 총 6명인데요. 만약 제3지대가 연합을 해서 여기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7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호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7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필요하다. 장가 기자 정리해줬는데 어떻게 추가로 좀 의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천 탈락자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제3지대 전체 통합이 좀 어렵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만약에 뭐 제3지대가 통합이 된다면 3번은 이제 쉽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당의 공천에서 떨어진 이삭죽기라 하죠. 네. 공천에서 이제 탈락할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제3지대로 많이 갈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정의당보다는 받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이 안 합친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낙연 신당이 3번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아, 오히려 많다고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으로 이탈할 의원은 많지는 않아요. 또 국민의힘이 원래 의석이 적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의석이 많은 게 일단은 부담이 돼요. 네. 의석이 많은데 하위 20%나 공천이 안 되면 그냥 이게 출마를 접지 않고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다 각계로 당이 다 논다면
오히려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이 3번이 되지 않을까 더 이렇게 많을 예측합니다. 혹시나 뭐 예상과 달리 두 당이 원만하게 합당을 뭐 제3지대가 완전하게 다 완전체로 모인다면은 20석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20표 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이탈할표가 상당히 많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보다는. 그러면 이게 교섭단체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 자, 미래대연합 주축인 한 명이죠. 조응천 의원이 뭐 대표로 돼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 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저 그윽한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탈북합니까 지금?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많이들 뭐 심란해하고 있죠. 또 일부는 네. 총선 지나면 그래도 뭐 소신껏 좀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전대 때는 당권을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냐. 윤영찬 의원이 실제 그런 거거든요. 네, 기호 3번을 무조건 차지해야 하는 제3지대 이유는 설명드렸고 유권자들한테 좀 더 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앞순번에 있어야. 그리고 장가 기자, 여기에 비용적인 문제, 선거를 치려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기호 3번을 꼭 차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으려면 15% 득표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제3지대 어느 세력도 독자적인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이번 제3지대가 모두 통합을 하거나 독자적으로든 5석 이상을 보유를 하게 되면 정당에 대한 전체 국가 보조금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 전체 규모가 400여 원 수준인데요.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은 20억 원 가량의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3월 22일 내에 현역 의원 5명을 우선 확보를 해야 하고요. 이 때문에 기호 3번 의석수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네, 비용적인 문제 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원장님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제 역시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데 아직 뭐 선거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에 따라서 제3지대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요거는 저기 TV에 나오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척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그렇지 건가요?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 앵커님도 준연동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준연동형 아닙니다. 연동형으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네. 지금은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에 병립형이었죠. 안철수 당이 12석 갖고 왔습니다. 비례대표. 네. 2020년에 준연동형이었습니다. 제3당, 제4당이 많아야 3석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도가 완벽하게 정치 구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입니다. 3당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의석수를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지 연동형이냐 또는 뭐 병립형이라는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연동형으로 만약에 갔을 때는 당들이 난립할 겁니다. 난립해서 오히려 제3지대가 여러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동형으로 해버리면. 네. 각자가 다 나누면 되니까요. 그러나 병립형으로 하면 또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됐을 때 또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시뮬레이션 자체가 같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시자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동이냐 병립이냐 아마 이제 연동이 되면요. 저도 이제 각계로 나아갈 것 같아요. 합칠 이유가 없죠. 예. 각자에게 해도 이제 몇 석씩은 건지니까 연동이 되면. 근데 만약에 병립이 돼버리면 아마 이제 각 당이 따로 나가지고는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이게 더 합치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병립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연동하려면 이제 위성정당 만들고 지금 벌써 해야 되거든요. 아직 양쪽에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저는 실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제3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네. 실제는 이제 병립으로 거의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연동형, 준연동형 이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라고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먼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뭐 연동형을 그대로 가더라도 나쁘지 않고 병립형이 되더라도 또 핵심 지지층을 모으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월 달 가서야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들의 목표가 제3지대 목표가 어쨌든 제3 돌풍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2016년 국민의 당이었죠, 안철수 대표의. 이 돌풍 제안했다는 방안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3지대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50개예요. 근데 두 개로 나누면 돼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예.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정당 이렇게 나누면 돼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고 거기에 정책은 실천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야당으로 자기들끼리 반윤석열 표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이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제3지대가 일부 민주당 표를 약간 이게 의석을 몇 개는 잠시 갈지 몰라도 네. 큰 이게 그 바람 어려운 게 지역구 있죠. 지역구는 거의 전멸할 것 같아요. 어디서 이기겠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데 지역구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제도에 따라 연동이냐 병리에 따라 다르지만 비례해서 한 몇 석 정도 건지는 이 정도지 크게 바람을 일으키려면 옛날처럼 이게 JP는 그래도 이게 거의 3김이라 합니다. 예. YS하고 DJ하고 동급이고 그다음에 그때 안철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그때 안철수 현상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호남하고 비례를 했죠.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도 솔직히 인기가 그래 없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돌풍 어렵다 봐요. 어렵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실에 본인의 바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네. 근데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 또 쓸 수밖에 없는데요.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당 돌풍이죠. 그 때문에 이번에 돌풍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안철수가 중도에서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 늘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해 줬는데 손가락 자르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중도라는 정치가 늘 결과는 그렇더라라고 국민들은 약간의 냉소적인 또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옛날 같습니다만 85년도에 신민당 돌풍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많이 올라가네요. 예, 많이 올라갑니다. 1당이 민정당, 전두환 당입니다. 2당이 민한당, 사쿠라 관제 야당입니다. 3당이 그 당시에 YS가 뒤에서 주도했던 신민당 돌풍이 봅니다. 그래서 이 당이 2당이 돼버립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3지대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3지대에서 틈새에서 나는 양비론을 정당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틈새에 있을 뿐입니다. 다만 1당을 집어먹겠다. 2당을 집어먹겠다. 나는 차라리 진보로 가겠다. 그래서 민주당을 뒤집어먹겠다. 나는 정통 보수로 가겠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게 보수와 전혀 맞지 않다. 정통 보수 제거를 하겠다. 이렇다면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께 전략 조언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한 지지자가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좋다. 남해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너무 좋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본인들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정치 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을 맞았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당 창당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갈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서 만든 행사였으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엄청 거셌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언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문제 발언을 하신 분께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일부 보도를 보면요. 작년에 비명계 의원들을 총알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한 유튜버가요. 민주당에는 또 복당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지지자 막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이현욱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도 없는 정당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의 기생에서 살아온 정당. 거기다가 강성 유튜버와의 단절 저희가 1년을 넘게 요청했거든요. 최소한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이라도 사퇴해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거기에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혐오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정당의 그 정치에 유튜버에 기생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도 없고요. 박시영 본장님, 민주당 그런 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좀 씁쓸하네요. 불과 며칠 전에 그 당에 계셨던 분인데 그럼 며칠 전에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참 이런 말밖에 할 게 없고요. 저는 뭐 이 혐오의 정치가 사실 뭐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저런 발언들을 하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요.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선우 대변인이 저걸 저는 뭐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강선우 대변인이 저걸 비판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다루는 주제가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내부의 스스로의 자정 기능으로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저는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요. 가장 이게 정치권에 없어져야 될 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여야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천도 보면요. 의정부의 그 문희상 의장 있죠. 네. 그분은 이제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이제 옛날에 탈당해서 무소속까지 나왔는데 적격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그 시흥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그게 조정식 사무총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이 신청하고 했다고 공천을 적격해서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게 기준이 맞습니까? 저는 동일한 사안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래야 이게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내로남불은 없어야 되고 지금 막말도 그렇잖아요. 실제 이낙연 그 당의 행사에서 지지자는 1개인이고 이낙연 대표는 바로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진심으로. 이걸 이게 크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돌출 발언을 이낙연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른 발언은 아예 총알 처단 이걸 갖다가 그 복당 또는 이제 우리 남영희 부원장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 최강훈의 암컷 이 발언을 옹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부원장만 해촉하고 적격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 편이면 아무리 심한 말도 이게 용납되고 상대면 진짜 아무 말도 아닌 것도 이렇게 음하게 제재하고 이런 내로남불 없어지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일단 밝혔어요.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라는 문자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명의로 배포가 됐는데 이 때문에 사건이 축소가 됐고 이재명 대표가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주 총리실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와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적과 신상을 은폐하며 정권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작성해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괴문자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경찰이 수사 축소 은폐했다. 그 시작이 총리실이 1cm 열상이라는 괴문자였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때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축소 왜곡을 합니까? 그때 목격자가 몇 명입니까? 저는 자꾸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걸 강조 상처가 깊다는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동정 여론 때문인지 우리 국민 중에 열상하고 자상을 제대로 구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자상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동정해야 되고 열상이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찢어질 열, 자 이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알기로 0.9mm 이렇게 깊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1.4cm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cm 열상이 초기에는 보면 정확하게 보면 1.4지만 0.4 차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축소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나무 막대기라든지 자작극 있잖아요. 이거는 경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근거 없이 일부 유튜브에서 제기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경찰 발표 때문에 뭐 자작극 나무 막대기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고발까지 하는 거는 총리실 너무 이게 과했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이 과했다는 의견이신데 박준영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요 이 사건 피습 당시에 이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했다. 이거는 뭐 영상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것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여기 두 분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형사사건 다뤄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정부에 이제 근무를 안 해보셔서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총리실의 대테러 본부라는 데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대다수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보가 빨리 보고됩니다. 현장 경찰을 통해 가지고 지방청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바로 가고요. 본청에서 총리실에 있는 민정실 쪽으로 바로 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모든 것을 통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총리실에서 발표할 때는 이게 열상인지 그다음에 최초에 나왔던 게 수사도 안 해보고 경찰에서 단독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기억나죠? 정당이 민주당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양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당적은 밝히질 않아요? 당연히 이거는 의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총리실에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열상과 자상을 구별 못합니다만은 공무원들과 경찰 그리고 의사들은 열상과 자상을 구별합니다. 그게 또 정확하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나라 보고체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가면요 국정상황실까지도 바로 연동돼서 보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서정욱 이제 부원장님. 그냥 이게 그 피습 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하면 증거인멸이죠. 근데 다 동영상을 찍어놓고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놓고 그래서 이게 치운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랬다고 합니다. 예, 경찰 거기가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피를 갖다가 한 달, 두 달 뭐 재판 끝날 때까지 그 피를 나눠야 됩니까? 다 촬영해 놨잖아요.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수사 안 하고 공범이라고 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그 편지를 변명문 이거는 이제 부치족이라는 사람들 긴급 체포가 수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공범이 없으니까 없다고 발표한 거지. 어떻게 수사도 안 하고 처음부터 발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습 바로 당일날 공범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비습 다음 날 바로 정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서변께서 시기적으로 헷갈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덕도가 공사를 하는 곳에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범죄 영화에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사각을 해서 네. 이 가이드라인 쳐놓는 거 있습니까? 가드 쳐놓는 거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자택에서 회복 중인데 언제 이제 당무에 복귀할 거냐, 여의도 복귀해서 언제 당무 시작할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장가 기자, 이번 주 뭐 이름은 이번 주에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상 이후에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탈당 그리고 창당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자객 공천이다, 성희롱 논란이다 해서 당 내부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좀 조기 복귀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23일에 재개하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서 당분간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비명계 탈당도 사실 있었고요. 자객 공천 관련해서 뭐 친명계 의원들 좀 얘기도 있었고 개파 대립이 있었고 당무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가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현안이 좀 산적해 있는데 우선순위 굳이 정하자고 하면 뭐 어떤 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뭐 공천 상황에 대한 보고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런 또 이제 기준이 아까 우리 서변이 지적했던 거 저 동의합니다. 일면으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당내 기득권이라고 해서 뭐 그분에게 가는 길이 편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자객 공천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이거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서정 변호사님 뭐가 좋을까요? 표적 공천. 표적 공천도 아니고 뭐 표적 자객 출마라고 하는 게 맞죠, 차라리. 예. 왜냐하면은 경선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천이 아니에요. 자객 공천이라고 하면은 몰래 가가지고
현재 있는 의원을 잘라내버리고 뭐 서정국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이 딱 꼽아버린다. 이게 이제 자국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이 공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적 출마, 표적 공천으로 한번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뭐 당문을 잘 공식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당 입장,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효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부울경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부산대 병원에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거기 있었으면 이제 부산 민심이 상당히 국민의힘한테 좀 어려웠거든요. 네. 엑스포 불발이라든지 산업은행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대병원 못 믿겠다. 서울대병원 가자. 헬기 불러. 이래가지고 이게 가는 바람에 부산의 민심이 완전히 디비지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민심이. 그 틈을 타고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내가 이제 추미애 장관 때 기양을 왔다. 기양 와서 사직에서 사직 야구장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호프집에서 야구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직에서 야구도 보고 그다음에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쭉 연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산의 민심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뼈아픈 이런 데 부분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디비졌다는 뒤집어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흉내낸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재판에 나서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연되긴 했습니다. 재판이 좀 못 나가긴 했는데 건강상으로 지금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일 피습 사건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10일 퇴원을 해서 지금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이미 9일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해당 재판은 법원에서 이제 직권으로 연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1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거든요. 이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췄는데 당분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변호인들은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지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23일 이 재판이 재개가 되지만 원래 이제 이렇게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판 기일은 미루지만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예정인 23일 재판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정해져 두었습니다. 네. 이제 그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을 제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의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네. 이외에 다른 재판들도 있지요. 다른 재판들, 뭐 백현동 재판이라던가 뭐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연기돼서 22일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없이도 일단 재판 이어갈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박지영 본자님,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를 보탰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걸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재판 불출석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밝혀라. 일부러 지연 전략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요즘 그 대한민국 의사들 왜 이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정치 이전에 의사라면은 인륜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제 꼭 이제 언론에 한 줄 나오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참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방도 말해서 헬기 이야기하면서 뭐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생각하라 무슨 뭐 의사에서 그런 거 발표했잖아요. 사람이 여기 그 다쳐가지고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를 생각해야 돼, 공공 의료를 생각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생각하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인가요?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의사를 하셨다면은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먼저 내시는 게 맞죠. 작은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정쟁의 요소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작은 꼬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제가 이름은 말 안 하는데 H그룹의 모 회장은요. 네.
구급 침대에 누워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휠체어 보다기 구급 침대에 누워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급 침대에 누워서 재판에 올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재판에서 말을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정의신문이잖아요, 유동규 씨. 네. 그러면 이제 검사가 묻고 변호인이 묻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을 못한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정 교사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주법 위정한 분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한 두세 번 하면 끝나버리면 총선 전에 위정 교사가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도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뭐 안 노는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사실관계 하나는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요. 짧게 하시죠. 최근 재판이 속도가 안 난 게 유동규 씨가 잘 안 나와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전국 순회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충남 예산을 찾았습니다. 이번 충청권 방문에선 또 어떤 맞춤형 어떤 키워드 제시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동료 여러분,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서 우리 충북의 동료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아 봅시다.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죠.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그걸 좀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커가면서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충청도 사투리까지 썼었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는데 이번이 충청권 4번째 방문입니다. 보니까 대전, 청주, 단양, 예산 저희가 매주 뭐 소개해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충청권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충청이 중요한 게요. 네. 일단 이제 충청도 배지 의석 자체가 중요하죠. 대전하고 이제 충남 충북하면 전라도하고 이게 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자체 의석도 중요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수도권에도 충청표가 많아요. 호남표 원래 수도권도 토박이보다는 지역에서 올라온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는 거고 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충청권에 인연이 많은 게 네. 어릴 때 이제 자랐던 데죠. 청주에서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그 성당에서 복사 예. 신부님 보좌는 이것도 하고 이런 데 개인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저는 이번 선거는 결국 스윙보트 이번 선거는 이제 충청이 좌우한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스윙보터 충청이 좌우한다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스윙보터 중도로 불리는 어떤 표권 있을 거고 그리고 킹메이커라고도 사실 불립니다. 충청권이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4번 내려가면서 많이 잡았다고 좀 보십니까? 이런 언사로 지역의 민심이 움직였다 이러면은 우리 정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치의 수준, 그다음에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수준도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서 떡볶이 먹고 부산 가가지고 뭐 야구 보면은 부산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은 어릴 때 학교 한 7, 8번 그럼 전학 다녀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준이 거의 삼김시대 초반 정치 수준이에요. 예, 삼김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 볼게요. 창조경제, 민주당이 비판도 했습니다만 뭔가 나라를 살리겠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 주제가 있어요. 소득 성장 주제가 있어요. 비판을 하든 않든. 그런 거 전혀 하나 없이 가십성, 해프닝성 이런 이벤트 가지고 펴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정치겠습니까, 솔직히. 전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효과가 없다고 박지원 부원장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역 맞춤형 전략 2년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 지지자들한테 좀 어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좀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언급하면 안 되니까 안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선 때 47%가 넘었죠. 그런데 그 많은 지지율은 누가 다 까먹었을까?
그 지지율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요즘 이게 거의 반토막이 가깝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거의 엇비쌀 정도, 언급은 제가 안 하더라도 예. 이 정도까지 간 거는 상당히 그 먹히고 있다. 이런 데 뜻이고요. 이게 저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생물학적으로 보면 강원도, 춘천, 그다음에 청주,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이죠.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추미애 장관이 기항을 4번 보낸 거예요. 기항 가면 이게 중요한 연구가 돼요. 다산 정약용은 강신에 기항 가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죠. 예.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 기항 가서 남겼어요. 한동훈 우리 위원장 부산에 기항 갔다가 그다음에 용인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진천 갔다가 일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국 연구를 만들어줬다. 따라 저는 오늘의 한동훈 위원장 만든 거는 추미애 장관의 공이 크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요 귀양 가가지고 목민심서를 써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민생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분 이야기는 가서 뭐 야구 봤다 뭐 떡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좀.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민주당 공격도 뭐 공세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 얘기도 해보시죠. 네, 우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의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겁니다. 그게 동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 얘기도 장가 기자 나왔죠.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 2가지가 있는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입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니까 절대 못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먼저 실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검사도 피고인이 무죄되면 검사 월급 반납하겠느냐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 얘기입니다. 피고인 무죄 시 검사 월급 반납하느냐 이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또 위원장이 좀 반박을 했습니다. 박지영 부원장님, 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맞받아치는 관계입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직 검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검사 사고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가 난맥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똑같이 검사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검찰총장 특활비는 왜 공개 안 합니까? 그죠? 본인이 수사받을 때 핸드폰 비번 오픈 안 한 거는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전부 다 내로남불이에요. 김건희 여사 뭐 특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뭐 이게 정쟁의 영이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여당 대표는요, 본인이 관심 있는 검사로서의 취향에 맞는 거 한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파탄난 민생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 이런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검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싸움인 건지 정쟁의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불체포 특권 있죠. 이걸 이제 김웅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는 헌법에 부여한 권한인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법률이 부여했던 헌법이 부여했던 하나님이 부여했던 이게 천부 인권입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헌법이 부여하면 포기를 못합니까? 나 불체포 특권 안 하고 당당하게 심사받겠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월급 반납은 똑같은 사안을 비교해야죠. 이거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거하고 검사 특활비가 왜 비교 대상입니까? 그 뭘 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지금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로 구속돼 있죠. 네. 월급 1,400만 원 꼬박꼬박 받아가죠.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똑같이 구속돼 있으면 월급을 얼마 줄까요? 즉 80%까지 감액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공무원이 구속되면 월급 80% 감액, 국회의원은 구속돼도 월급 전액 지급.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비교할 게 똑같잖아요, 사안이. 저는 이게 바로 국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를
행정부에 적용되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현직 것으로의 민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거, 이거 같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와 국회는 상호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네, 뜨거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판정 받은 것도 일단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말에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노웅래 의원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있다라고 녹음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돈봉투 부스럭 이거 다 조작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당시 장관을 맹비난했었는데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이 돈봉투 소리가 녹음된 당일 돈을 받은 것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비꼬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봉투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방금 어제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건데 노웅래 의원의 공천 적격 판정이 오히려 정치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만 봐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결론이 나봐야 알겠죠. 수사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이나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당해 있습니다. 고소고발 당한 것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는 본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스럭 이야기도 본인이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예요. 본인이 먼저 제일 꺼낸 이야기인데 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으로서 본인이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의도 시기에 말장난을 통한 논쟁, 서로 간의 정쟁을 높이는 것에 오히려 굉장히 즐거워하고 깊숙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응력 하나는 굉장히 빠르시네요. 원래 뭐 검사들도 뭐 정치 잘한다라고 뭐 들었습니다만 참.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은요, 일단 돈 받은 게 맞지만 뇌물이 아닌 정치 헌금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후정욱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는 뿌리는데 100만 원 들어 있었다. 액수줄이죠. 노웅래 의원 등이 1000만 원 받은 게 녹취록에 분명한데 500만 원 받았는데 영수증 처리 못했다. 이렇게 줄이는데 횟수가 5번에 걸쳐 6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걸 떠나서 노웅래 의원이 압수수색 중에 현금이 3억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뭐 아버님 조의금이다 모아놨다 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9년? 7, 8년? 그럼 이게 장롱이 이자 줍니까? 어떻게 그걸 은행에 안 줬고 그리고 신고재산에 현금 3억 신고했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부적격이에요.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죠. 지난 5일부터 서북도 일대에서 연속 포격을 일삼던 북한이 어제는 결국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저 일정대로 과업을 수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우리나라의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만큼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11월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보에 도움이 됐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북한의 이딴 도발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듯하네요.
누군가를 기절시킬 정도로 때리고서 합의된 폭행이라 주장한다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요? 설사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내내 논란이었던 10대 학생의 경비원 폭행 사건 이야기입니다.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10대 남학생. 친구들은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10대들을 제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건데 이 상황을 두고 학생들은 경비원이 스파링을 제안했고 촬영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해명을 해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고 폭행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지만 이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로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 이번 일을 계기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는 걸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